방준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과 국제장편, 더 나아가 감독 작품상까지 무려 4관왕에 오르며 한국 영화사 100년 전례 없는 위협을 달성했죠. 한국 영화계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위대한 업적. 또한 국내 1000만 관객은 물론 한국 영화 최초 글로벌 흥행 2억 달러 돌파 등 말 그대로 작품성과 흥행력 모두를 갖춘 최고 수준의 명작이었습니다. 단, 이 같은 기생충의 토대가 된 한국 영화계 역시 현 시점에서 훌륭하다 할 수 있을까요? 같은 해 개봉한 백두산이나 1년 전 자전차 도둑 엄복동을 보자면 기생충은 그저 어쩌다 나온 특출난 영화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사실 하고 싶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 내 4,000명 이상의 설문 결과 약 37%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50%의 사람들은 한국 영화 혹은 한국 영화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보는 관점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문득 궁금해졌죠. 한국 영화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과거는 어떠했고 현재는 또 어떤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한국 영화는 똥일까 된장일까? 영화 팬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부터 먼저 알아보죠. 우리 영화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전체 영화관 수는 약 580개에 스크린 수는 자그만치 약 3,200개로 연간 관객 수는 약 2억 2천만 명이죠. 이대로는 감이 잘 안 오니 옆나라 일본과 비교하자면 일본의 스크린 수는 약 3,600개이지만 연간 관객 수는 약 1억 8천만 명, 즉 5천만과 1억 2천만이라는 인구수로 볼 때 우리는 1인당 연간 약 4.4회 관람, 일본은 1.5회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박스오피스 매출은 우리가 1.6억 달러로 차이가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세계 5위권 안에 들며 경제 규모나 인구수 대비로 볼 때 영화의 진심인 나라, 더 나아가 영화의 미친 나라이죠. 여담으로 이러한 배경으로 놀거리가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대중적 데이트 코스인 호텔과 더불어 우리 영화관은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사랑받는 장소이죠.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물론 영화만 보기 위해 극장을 찾는 건 역시 아니지만요. 그리고 한 해 개봉 편수를 보면 한국 영화는 약 700편, 외화는 약 1900편으로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영화 약 2600편이 개봉된다고 기록되지만 실상 꼼수 개봉과 에로 영화를 제외하면 실질 개봉은 약 700편 정도입니다. 놀랬어? 그 중구 행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물론 700편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영화가 개봉한다고요? 어딘가 좀 이상하죠. 막상 영화관을 찾으면 의외로 선택지는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밌는 거 하는 거 같은데. 아슈라 발발다.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매체 보급과 함께 관객 수를 잃어가던 영화 산업, 거기에 검열 등의 제약, 홍콩과 헐리우드 영화의 강세, IMF 외환위기까지 오랜 침체기를 겪으며 1990년대 한국 영화 점유율은 한때 10%대까지 곤두박질 쳤죠. 하지만 1998년 CGV 강변점을 시작으로 멀티플렉스 시대가 열렸고 이듬해 1999년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첩보 액션 영화 CD가 개봉하며 전국 700만에 육박하는 대성공과 함께 한국 영화계는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후 공동경비구역 JSA, 친구, 엽기적인 그녀, 그리고 최초 1000만 실미도를 지나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왕의 남자, 웰컴 투 동막골, 타짜 등등등 흠잡을 데 없진 않아도 매년 이어지는 명작들에 강재규, 박찬욱, 김지훈, 곽경택, 장진, 강우석, 이준익, 이창동, 최동훈, 그리고 봉준호 감독 등등등 작가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소재와 참신한 발상의 작품들이 줄을 이었고 규모와 기술 면에선 지금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다양성과 개성 면에선 월등히 앞선 시기였죠. 그러니까 감독들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수도 하고 싶은 거 해. 하지만 거장 감독들조차 영향력을 잃어갔고 일반 감독들은 제작사에 휘둘리기 시작, 재능이 아니라 영혼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그리고 넌 무릎을 꿇고 반말을 하니?
이게 무슨 경우야? 현재 대한민국 영화관 시장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대 멀티플렉스 업체가 전체 96% 이상을 차지합니다. 더 나아가 같은 계열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 CJ ENM을 비롯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쇼박스, 4대 배급사가 박스오피스 점유율 50%를 넘나들고 있죠. 그리고 현재 전체 한국 영화들의 극장 점유율이 대략 50% 선입니다. 이 살아있네. 즉, 제작 배급에서 상영까지 일부 업체가 총괄하는 상황, 바로 독과점이죠. 물론 멀티플렉스의 발전으로 영화를 보다 자주 접하게 되고 대형 배급사로 인해 100억 이상의 제작비 영화들을 쉽게 볼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제작비가 10억이든 1000억이든 입장료는 차이 없이 동일하죠. 마치 루이비통 가방과 시장 바구니가 같은 가격인 것처럼 제작 원가에 상관없이 극장에선 동일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따라서 영화 제작은 도박과 같고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겠지만 손익분기점 역시 높아지죠. 입술을 만지면 한돈을 키워라. 그리고 2002년 충무로 대표 흥행 감독이었던 장선우 감독의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은 당시 제작비 100억 원을 들인 블록버스터 SF 영화로 한국 영화계에 없던 새로운 시도였지만 결과는 처참한 흥행 실패, 제작사는 공개화되고 배급사 역시 팔려버렸습니다. 자칫 쉬리 이후 불붙은 영화 제작 붐을 끝장낼 뻔한 영화계 재앙과도 같았죠. 이후 제작사들은 SF나 판타지 관련 시나리오를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고 표면 그대로 과도한 작가주의가 부른 참사, 그리고 은행나무 침대와 쉬리, 두 번째 천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까지 흥행기록 제조기 거장 강재규 감독 역시 2010년 당시 200억이라는 최고 제작비를 들인 영화 마이웨이가 제목 그대로 관객들과 다른 길을 택하며 900만 손익분기점에 겨우 210만 관객에 그쳤습니다. 이후 투자사들은 시나리오 및 제작 전반에 깊은 간섭을 시작했고 아무리 검증된 감독이라도 제 뜻대로 영화를 만들기 어려워졌으며 작가주의는 점차 힘든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봉준호 감독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철공열차 이후 2017년 봉준호 감독의 6번째 장편 옥자는 미국 넷플릭스와 브래드 피트가 설립하고 화제작 미나리로 유명한 플랜 B 엔터테인먼트가 제작에 참여, 하나로 무려 700억이 넘는 금액이 투자되었죠. 그리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옥자에 대한 보이콧을 결정. 관관이나 예술극장 등 소규모 극장에서 개봉한 옥자는 전국 겨우 30만 관중에 그칩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물론 스트리밍으로 본 사람들이 많긴 하겠지만 이처럼 옥자가 한국에서 제작되지 못하고 외면받은 데에는 한국 제작사가 꺼리는 SF라는 점, 일반적인 평범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 거장 봉준호 감독은 쥐락펴락할 수 없다는 점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고 그 속내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결론은 봉준호 감독마저 외면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옥자에 대한 보이콧은 영화 자체보다 넷플릭스라는 기업에 대한 영역 다툼의 성격이고 또한 칸 영화제에 옥자가 초청되었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긴 했습니다. 즉 스트리밍 영화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배척, 이익 다툼의 문제이죠. 그렇다 해도 봉준호 감독의 오리지널 스토리마저 외면받는 현실, 메이저 3사 멀티플렉스의 위험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로 그들이 제작하고 미는 영화가 아니면 어떤 영화라도 뜨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옥자를 보이콧하고 스크린 독점으로 개봉한 리얼이 정말 리얼하게 폭망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리얼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로 대부분 공식에 맞춘 영화들은 성공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 대표 케이스가 바로 백두산입니다. 누구냐 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물론 영화는 자선사업이 아니기에 투자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보다 안전하면서도 보장된 수익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영화 백두산을 예로 보면 그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있죠. 인기 있는 배우 캐스팅, 아이돌 출신 플러스면 금상첨화, 시도 때도 없는 코믹 상황 연출, 지저다 지저. 지저라고 자빠졌네. 내가 줄여봤어. 결말부의 심판은 무조건 필수. 거기에 북한이 친구 같고 우방인 미군과 싸운다는 요상한 전개는 덤. 참신함? 개연성? 그런 건 멍멍이나 줘버려. 그리고 스크린 독점으로 밀어붙이면 이런 트래시하고 가비지한 영화도 8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죠. 참 쉽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감독이 이해준과 김병서 감독들인데, 김병서 감독은 촬영 전문인이 제외하고 이해준 감독은 딱 10년 전 김시표륵이라는 불운의 수작을 찍으며 재능을 보였고, 데뷔작인 천하장사 마돈나 등 독특하면서도 개성있는 시각을 보였죠. 특히 김시표륵이는 정말 강추하는 영화인데, 아무튼 이런 감독이 백두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가 각본을 맡게 맞는지, 어쩌다 영웅파리 감독이 되었는지 물론 이유야 짐작하지만 그저 안타까울 뿐이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방식이 통하는 현실, 따라서 점점 사라지는 작가주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진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너나 잘하세요. 비벼? 막 비벼. 주변 나라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먼저 8, 90년대를 호령했던 홍콩 영화, 중경삼림, 영웅본색, 천녀유형 등등 전극, 사극, 액션, 멜로를 넘나들며 모든 장르에서 트렌디하고 넘치는 감성을 보여준 그 홍콩 영화는 1997년 홍콩 반환을 기점으로 추억이 되어버렸죠. 즉, 감독과 배우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던 토대가 사라지자 영광 역시 금세 시들었습니다. 중국 영화계는 어떤가요? 그만 보고 싶네요. 그래도 잠시 보자면 애초에 창작의 자유가 없는 곳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지만 마지막 황제, 패왕별이의 첸카이거 같은 거장도 있었죠. 하지만 어쩌다 나온 천재일 뿐 현재 그도 이같이 오묘한 영화를 찍고 있으며 홍콩의 마지막 자존심, 주성치 역시 소림축구와 쿵푸어스를 넘어 이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90년대 오겐키 데스카로 신금을 울리다 못해 후벼판 러브레터부터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같은 멜로에서 센과7호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같은 미야자키 감독의 애니메이션, 그 밖에 철도원, 으라차차 스모브, 기쿠지로의 여름, 쉘리 댄스, 비밀,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등등등 2000년대 중반까지 넘쳐나던 수작들의 바토는 도라에몽, 명탐정 코난, 짱구 등의 고령 애니에게 밀려났죠. 이런 애니메이션은 거의 연례 행사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실사 영화들도 대부분 애니 기반이나 소설 드라마 등 기존 흥행작에서 가져온 것들 뿐 한때 유형을 자랑하던 일본 영화는 더 이상 그 일본 영화가 아닙니다. 물론 어느 가족으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명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나 너의 이름은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있으나 이미 폐허가 된 영화계의 외로운 천재들일 뿐이죠. 기운을 내세요. 기운을 내세요. 여담으로 이들의 영화 중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와 언어의 정원을 정말 강추합니다. 아무튼 영화 강국 일본은 어쩌다 무너진 것일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면 우리의 미래 역시 그려볼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일본 영화를 보면 아마 이러한 로고 인트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우라는 일본의 배급사로 일본 영화 시장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 이상이죠. CJ E&M을 비롯한 4대 메이저사의 점유율이 50%인과 비교해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거기다 영화관, 연예기획사, 제작 스튜디오 등 일괄로 운영하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시, 즉 일본 영화계는 도호가 움켜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들이 움켜쥔 영화 시장에서 자국 영화 점유율은 무려 76%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일본 영화계를 흔히 갈라파고스화되었다 하는 데는 그들의 기호도 한몫하겠지만 이런 어마무시한 독과점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을 가진 도우는 더 이상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지 않으며 오로지 안전하고 보장된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의 실사화에만 집중하고 있죠. 왜냐면 그래도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라서 새로운 오리지널 창작물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고 재능 있는 감독과 연기파 배우들도 더 이상 볼 수 없으며 제작사의 도구로 전락한 기존 감독들도 영화판을 떠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조현상이 우리 영화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사는 놈은 없는 사는 놈한테 죽는다. 뭐라는 거야 이 병신이. 2010년대 들어 우리 영화계엔 웹툰 원작 영화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 대표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패션왕, 강철비, 시저 인드 트랩, 시동, 신과 함께 등 현재까지 30여 편이 만들어졌고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물론 웹툰 원작을 가져오는 것 자체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그로 인해 줄어드는 오리지널 영화 비중을 경계해야겠고, 나아가 웹툰을 가져오더라도 원작의 스토리와 개연성을 잘 살리고 불필요한 심파나 코믹은 배제한 제대로 된 각본을 써야 하죠.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냐고. 하지만 신과 함께를 보면 분명 한국 최초 천만 흥행 판타지라는 것과 거칠기는 하지만 가성비 좋은 CG와 훌륭한 액션으로 우리도 이 정도의 영상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감탄하지만 딱 거기까지. 전형적인 감성파리의 부족한 개연성, 이 정도 완성도를 지닌 영화가 과연 역대급 흥행작에 어울리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 밖에도 폭력과 욕설이 지나치다는 점, 장르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 정권의 선전 도구화로 이용된다는 점, 전문 시나리오 작가가 부족하다는 점 등등 한국 영화계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생충 같은 영화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된장이라 볼 수 있고, 분명 대한민국은 영화 강국이며 재능 있는 배우와 감독들이 많은 나라이죠. 하지만 포스트 봉준호, 포스트 기생충이 얼마나 더 나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한국 영화는 믿고 거른다, 같은 값이면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 라는 의견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리고 줄어드는 순수 창작 영화 비중, 그에 반해 늘어나는 졸작들, 축소되는 감독들의 권한, 눈에 띄는 신인 감독의 부재, 이런 것들이 한낱 기우이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를 영화계에 빗대어 작가주의를 잊은 영화계에 미래는 없다 라는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